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지금 다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소개를 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부산대 인문대 학장을 맡고 있는 이종봉 교수입니다. 저희 이제 이 부산대 인문대학에서 이제 국립대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이 동아시아 지식학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작년부터 저희들이 이제 동아시아 지식학 관련 쭉 책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올해도 또 두 권의 어떤 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이 이 동양과 서양의 문화 교류 이와 같은 그 주제를 설정을 하고 8분의 어떤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강연을 듣고 그 강연을 이제 책으로 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강으로 1강으로 서울대 이제 인문학연구소에 계시는 인문학연구원에 계시는 그 안재원 교수님을 모시고 그 안 교수님께서 이 라틴어 역경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교수님은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히 좀 제가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제 서울대학에서 공부를 하셨고 또 독일에 가서 서양의 어떤 이제 학문 이와 같은 부분들을 연구를 한 한국의 대표적인 언어학의 연구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 연구한 걸 보니까 제가 이제 고려시대 전공을 했었는데 이 고려 충수관과 관련되어지는 글도 쓰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튼 이 언어학이지만은 역사와 또 연관되는 그런 연구를 한 대표적인 연구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안 교수님을 모시고 어떤 저희들이 첫째 강을 이제 시작을 하는 만큼 여튼 시작이 반이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 있는데, 그래서 안 교수님 강의도 오늘 좀 잘 들어주시고 앞으로 또 이 동아시아 지식학 이 강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교수님, 예, 준비해 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화면 공유가 되실까요? 잘 보이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강연 기회를 주신 이종봉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학장님, 그리고 김정림 선생님, 그리고 인문대학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이제 16세기에서 18세기 이런 기간 동안에 중국에서 활약한 그 예수 신부들의 학술 활동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제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 논의 중에서 동양 고전의 정수인 역경 관련 저술들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를 전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될 텐데요. 먼저 16에서 18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그 중국에서 활약한 예수 신부들이 지은 역경 저술을 간단히 소개하고, 다음 이어서 이 저술들에 대한 최신의 연구 동향을 좀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역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즉 라틴의 역경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의미와 가치를 좀 밝히는 것 정도로, 이게 학술적으로 제너럴하게 가치가 있다, 어떤 의미에 따라 아직 동의받은 바는 아니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한 2시간 정도고, 1시간 40분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읽다가, 좀 말씀드리다 좀 하면 한 3시쯤 넘어서 눈도 피곤하니까 잠시 휴식 시간을 한 10분 정도 갖겠습니다. 괜찮겠죠? 우리 학장님이 고개 끄덕거신 걸로 봐서 그렇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그, 여러 저술이 있지만, 이제, 문헌적으로 접근 가능한, 작게가 아니고, 좀 본격적으로 소개한 책들부터 소개하면, 마르티노 마르티노라는 사람이 1658년에 중국 역사에 대한 10개 왕조에 대한, 그러니까, 저, 은나라부터 시작해 사상주에서부터 이 진나라까지 내려오는 역사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이 시니카 히스토리아의 데카스 프리마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 이제 이 마르틴이라는 사람이 서양 독자에게는 처음으로 이 괴 64개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간략한 이제 소개를 이제 독자들에게 알리는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려가시면 다음으로는 바로 한 10몇 년 지나서 인토르체타라는 사람이, 프로스페로 인토르체타 사람이 1669년에 저술하고 동료였던 쿠플레라는, 아니 동료였던 후배였던 쿠플레라는 사람이 1687년에 출판한 중국인 철학자 공자를 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중국인 철학가 공자에 소개된 역경 부분의 본문의 저자가 대부분 학자들은 쿠플레로 알고 있는데 쿠플레가 아니고 인토르체타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토르체타의 책을 저술을 쿠플레가 자기 식으로 막 바꿔버려요. 그래서 어쨌든 텍스트가 있고,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빼버려요. 쿠플레가 예를 들면 이런 이제 역경의 궤들을 8개 이 부분을 이제 수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대목들을 다 생략해 버립니다. 근데 이 흥겨운 거는 이 8개를 이렇게 설명하고 수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거는 아라비아 숫자로 바꿔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아라비아 숫자로 바꾸는 덕분에 나중에 이거를 부배가 이진법으로 계산하고 이거를 또 나이프린츠 넘기고 다시 나이프린츠가 다시 64개를 또 이진법으로 재구성하고 이게 이제 나중에 뭐 컴퓨터 발견에 연결돼 있다. 뭐 컴퓨터 초기 기계 개발에 관련이 있다 없다 논쟁이 붙는 텍스트입니다. 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싹 빼버리고 이제 어쨌든 갑니다. 아무튼 이제 쿠플레라는 사람은 인트로체타의 책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제 본문을 재구성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 공자라는 책에서 이제 중국 학문을 서양 독자에게 소개하면서 특히 어디에 주목하냐면 역경의 겸괴에 소개된 제시된 아이디얼 킹, 그건 이상적 군주, 렉스 페르펙투스라는 논의를 하는데 이상적 군주 논의를 통해서 루이 14세를 아주 극찬을 합니다. 예찬을 합니다. 그 전거는 서문에 소개된 점괘와 쿠플레가 루이 14세에게 아예 편지를 서신을 냅니다. 그리고 그 서신을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의 수기층의 이론 체계를 바탕으로 서계전을 풀이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자의 내러티브를 만들고 이 내러티브의 절정에 경계를 놓습니다. 루이 14세가 그리스도교에 순종하고 그리스도교를 수호하는 성인 군주가 되기를 했고 동양의 관점에서는 성인 군주, 서양의 관점은 계몽 군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자를 루이 14세에게 헌정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루이 14세는 계몽 군주로 가지 않고 절대 군주로 가버렸죠. 어쨌든 이 프로젝트 실패했지만 어쨌든 쿠플레의 말입니다. 생각하건대 공자는 이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그 궁전을 한눈에 전망할 수 있는 입구에 우뚝 서서 놀랄 것이고 희열에 잠길 것입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태양을, 그러니까 루이 14세를 발견하고 태양에 의해서 시선을 떼지 못할 것입니다. 여태까지 그토록 간절하게 보길 열망했던 일을 보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뛰어난 공자도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던 바의 그런 황제를, 자신의 서책에서 윤곽을 잡아놓았던 그 탁월한 황제를, 또한 공자시 그토록 간구한 바에 걸맞는 그런 일을 선대의 군주들에서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국의 모든 재능이 있는 이들이 한 사람만을 우러러보고 그 어느 누구나 모든 이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군주, 절대적인 형상이자 모형으로 내세울 그런 군주를 말입니다. 그런 그가 입을 열어 대기인이라고 외칠 것입니다.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란 뜻인데, 이분은 언젠가 나타나실 이로 신적이고 경이로운 지혜를 타고나였으며 자기 자신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더 바랄 수 없는 그런 성분을 가르친다 합니다 하면서 쿠플레가 루이 14세에게 보낸 편지의 공자책을 번역해서 이 편지를 앞에 놓고 루이 14세 이렇게 대기입니다라고 이제 예찬하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될 사람은 그 부배입니다. 부배의 역경 연구 진의가 이제 흥미롭게도 그리스도계의 세계관과 대의와 일치하고 유사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은 나중에 이제 라이트 컨트라바시 전례논쟁과 연계되어 종교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그 결과 역경이 금서로 지정됩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중요한 논쟁거리였습니다. 부배가 이 답변에서 드러나지 못한 역경의 숨은 의미는 이제 자신이 강의제가 마친 주역 원리탐에 엄표되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어떤 그 카톨릭의 신분 그 시찰관이 요청하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은 저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외적 의미고 무엇이 내적 의미인지 제 생각을 명확하게 밝히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르침의 일관된 체계를 담고 있는 역경과 다른 특히 경전의 가르침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고 충분하게 설명한 것을 이 자리에 반복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역경은 상형 철학이자 상징 철학입니다. 모든 괴들을 각각 작은 이미지들로 혹은 상징들로 설명해야 하는데 이것들을 모두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핵심 진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징 혹은 이미지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것입니다. 자연의 만물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성 바오로가 그 자신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들이라고 칭한 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한 것들입니다. 사람들의 눈 아래에 놓여져 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그 자체로 최고의 창조자이신 주님의 보이는 작품들입니다. 이 자연 현상을 말하는 거죠. 주님의 거룩한 속성에 담긴 영광을 경이롭지만 말 없는 말로 말하는 것들입니다. 역경은 최고의 창조자의 모든 작품, 즉 자연의 모든 것들을 만상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모든 이미지, 모든 상징을 뜻합니다. 다른 나라는 넘버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역경의 상징들은 수 원리를 바탕으로 삼는 학문을 이용해서 만물을 설명하는 과학적이며 수로 구성된 것입니다. 하늘, 땅,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만물과 인간 학문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만들 때 우주 창조주는 모든 것을 무게, 길이로 완성하셨습니다. 수 원리들을 이용해서 아주 지혜롭게 각각의 본성과 고유성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밖에 역경의 가르침, 진실로 철학적인 방식으로 만물과 세계의 생성과 소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실 것입니다. 이는 우주 창조에 대한 플라톤의 설명보다도 더 탁월합니다. 우주 창조에 대한 모세의 설명에 버금가는 것입니다. 그것의 외적 의미와 내적 의미는 일종의 수수께끼인 카발라 체계라는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모세의 세피로 체계와 똑같지는 않지만 바로 그것에 아주 가까운 것입니다. 10개로 구성된 세피로 혹은 수체계의 유사입니다. 지금까지 해명으로 역경의 가르침에 대한 것을 둘러나는 것에 대한 이유는 밝혀졌습니다. 이는 내가 내적 의미와 외적 의미로 아우릅니다.
역경에서 내적 없는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책에 대한 신학적으로 고유한 모든 진리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것들과 연관된 것입니다. 외적인 의미는 자연상징 혹은 학문상징, 특히 수원리들은 표면적인 해명입니다. 진리들은 이 원리들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마치 천 아래에, 그러니까 이 보자기 같은 거죠. 아래에 어떤 수수께끼에 둘러싸인 것입니다. 천재적인 마치 신적인 기술에 의해서 숨겨진 것입니다. 이 두 의미는 따라서 내적이든 외적이든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방법으로 세계의 세 상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상태, 타락한 상태, 회복한 상태로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계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와 일반적인 이해론에서 해명했습니다. 부배의 연구는 이제 이걸 이 대표적으로 동료이자 후계자인 네지스 신부에 개성되고, 이 다음은 이제 이 네지스 신부의 그가 번역한 책 율리우스 몰의 그 책으로 이어집니다. 표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네지스 신부의 그 역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권은 474쪽이고 2권은 588쪽으로 뭐 대창 다 합치면 1000쪽이 넘는 대작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보면 1권은 서문, 저자들과 자신의 입장을 관점을 서술한 서문, 첫 번째 교회에서 16번째 예교회를 다루고, 2권은 17번째 수교회에서 64번째 믿게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계사전, 설계전, 속계전, 잡계전도 포함합니다. 나치의 역경을 편집한 이는 줄리우스 몰이고, 이 책도 출판되기까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1700년 초반에 북경에 머무르고 있던 세 명의 예수 신분들이 작업을 시작했는데, 요세푸스, 타르타로스 페트루스, 요한네스 바티스타 레기스 등이 그들입니다. 요세푸스는 한문을 라틴어로 직역하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한문은 저번은 강의된 명령으로 1683년 자금성에서 출판된 일강 역경회의라는 책이고, 이 책은 다시 만조본으로 번역되는데, 이 두 문헌, 그러니까 한문본과 만조본을 바탕으로 페트루스 신부가 문헌의 주해를 담당했고, 이를 위해서 역사를 추적하게 하여 숨은 의미들을 원천으로부터 밝혔고, 괴상들을 위한 해석 투표를 만들었습니다. 내기시 신부는 이 두 신부 작업을 꼼꼼히 검토하고 자세하게 해명했고, 끝까지 밀고 나와 이제 중국인들의 자연학과 윤리학에 대한 주석까지 확장했습니다. 이 전체를 아우르고 주도한 사람은 내기시 신부입니다. 책이 일부가 완성된 건 1708년이고, 다음 이런 2부는 1722년입니다. 제 3부가 노마로 보내진 것은 1723년이고, 어쨌든 이렇게 보냈지만 이 중간에 보내준 사람이 이 책들을 금소로 지정되고 위험한 책이라고 해서 유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실되었는데, 그 아벨 레뮤저라는 이 시놀로지스트 중국 학자에 의해서 이제 다시 수집됩니다. 모아져서 책으로 엮어져서 1833년에 출판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약 36년간에 걸친 시간에 걸쳐서 이 책은 완성이 되고, 여러 과정을 겪어서 이제 보여주고, 현재는 일부는 프랑스 해군성 도서관, 그 다음 천문관청, 왕립도서관에 보존됐고, 일부는 또 바티칸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얘기는 뭐 문자에 되어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역경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16세기에서 18세기로는 예수 신부들이 동양경제, 특히 역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마테오 리치의 보이론에 속한 정기 노선을 예수 신부는 처음에 택했습니다. 선교 노선으로. 그러다가 17세기 후반에는 프레마르 같은 사람들이 등장한 세근주의 노선을 택합니다. 세근주의는 역경에 숨어있는 궤도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뜻 혹은 창조자의 뜻을 밝혀내는 것을, 그러니까 색은,
숨어 있는 것을 수색한다는 의미로 세근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피구리즘이라는 말을 쓰고는 그 궤도를 피구라라고 불렀습니다. 피구어. 그래서 이 단어를 씁니다. 어쨌든 네기스 역경에서는 소위 급진적인 세금주의 노선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관점에서 동양 역경을 해석하려는 그 시도를 포착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전거는 이와 같습니다. 몇 마디로 나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는 이제 네기스입니다. 그들을 반박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중국에서 가져온 몇 글자에 대한 설명과 과도함을 넘는 어떤 찬사를 반박합니다. 역경에서 가져온 두세 문장은 중국 해석가들과 이어지는 한문 원문에 전적으로 모순됩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그들이 제시하는 모순은 긴 반박의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모순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중국에서는 새로운 것이고 중국에서 듣기에 낯선 것입니다. 중국 고대의 새 왕조가 실제하지 않았고 문왕과 무왕의 이름으로 그려진 것들은 메시아의 형상이며 경전에 나오는 천자가 황제가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이고, 따라서 사람들이 제사만 말하는 왕국은 중국, 차이나가 아니고 성경은 그 전후 메시아 행위를 묘사하고 있고 시경은 그 노래를 통해서 그것들을 찬성하고 있으며 얘기는 그것들을 전례와 규정이라고 주장하는데, 선생님 이는 이 주장은 중국에서는 적잖은 웃음거리입니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내기 신부는 이들이 말하는 그들은 다름 아닌 부배와 프레마르를 가리킵니다. 어쨌든 내기스 신부는 역경을 상징처럼 하나로 보고 이 역경에 언급되는 사건과 인물들을 알레고리아를 해석하고 것들을 해석하는 시도를 거부하고 그 사건과 그 인물들이 역을 실제했고 실존했던 것으로 해석하는 역사주의 노선을 천명합니다. 이른바 역사주의가 적응주의, 세근주의에 준하는 하나의 해석 노선으로 상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고 이 업계, 이 분야에서 연구한 사람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역사주의도 하나의 중요한 노선이었다는 것을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9세기 이후 서양에서 수행되어 온 시놀로지, 중국학은 전통은 적응주와 세근주의 노선을 취하지 않고 어쨌든 역사주의와 실중주의, 포지티비즘을 따라갑니다. 사정이라면 해도 세근주의 노선에서 역사주의 노선으로의 전환에는 단순하게 텍스트 해석 주도권 논쟁 이상의 전례 논쟁으로 대변되는 종교전쟁과 직결된 문제가 숨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트넷경은 18세기 동양과 서양에서 동시에 벌어진 종교논쟁과 교회와 세속의 긴장과 갈등의 양상을 살피면서 중요한 증언들과 방증들을 담고 있는 중요한 문헌사례라는 점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라틴의 역경이 유럽에서 거의 금소로 지정되다시피 출판까지 100여 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전례 논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논쟁에 우리 뭐 윤지충이니 이런 것도 같은 시기에 거의 약 한 50년, 100여 년 지난 사이에 같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라틴의 역경의 연구는 세계사 증거 관점에서 근대 연맹이 었던 동서교류 갈등의 한 양상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비교하기 관점에서 라틴의 역경은 그 동양 문명이 주는 핵심 개념과 가치들을 서양 문명의 근간을 구축하고 있는 그것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틴의 역경에 출판을 줬던 내기 신문은 중국 유학자들이 고수한 이른바 술이부작, 새로운 걸 짓지 않는다는 익숙한 주석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비교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삶의 방식을 바로잡은 것도 마찬가지다. 모든 이방의 의심스러운 것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우구스투스에게서 로마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에게서 경이롭게 얘기하는 것을 무왕도 잘 파고 있었을 것으로 얘기합니다. 중국 사람들의 믿음은 그렇다. 로마 역사학자 수에토니스 보고자 우리는 어떤 악행도 범하지 않았을 것으로 봐야만 한다. 어떤 잘못도 범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사인에겐 충분하다. 개별적 개인이라는 거죠. 사인. 그러나 공인은 어떤 의혹도 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이제 무왕과 아우구스투스를 비교합니다. 마침내 나라를 살피려는 새로운 군주맘도 자신의
대한 존경의 마음을 높였다. 나라를 자신이 만든 법률들과 업적들로 옛날의 영광으로 되돌렸다. 중국인들이 말하는 대로 영태를 사회가 로 확장했다. 이것이 과학이라는 것을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것들을 아마도 더 부풀리는 것들을 우리들의 예찬 연설들이나 시인들의 노래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르길리우스노다. 저 노마는 자신을 기울여 영토를 바다에 담그고 정신들을 올림푸스에 맞춘다. 이는 중국인들이 백천지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다. 하늘과 땅에 나란히 한다는 뜻이다. 땅의 경계를 표시하면서 동양의 경우 동서남북의 방위구를 포함하는 사해로 언표하고 있는 한편 서양의 경우는 아주 오랜 시대로부터 나타난 표현 방식으로 오케아노스라는 강으로 대지가 둘러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땅의 끝자리에 바다가 있다는 생각, 세상의 끝이라는 상상과 맞물려 있다는 것. 그런데 모든 규칙과 법칙은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끝이라는 한정된 경계 공간이 확정될 때 성립하고 그 요력이 발휘됩니다. 그렇다면 땅의 끝이 바다라는 생각, 끝이라는 생각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 우주를 공간적으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비록 현대과학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단순하고 거친 상상의 한정옥이라고 불과하지만 말입니다. 이런 비교 사례는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 문명이 초기에 어떻게 시작하고, 즉 개념화와 이념화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인류가 가졌던 세계에 대한 생각과 상상력을 잘 보여주는 것, 소위 기축시대 초기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기스가 이런 비교 주석을 달고 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럽 독자에게 역경을 쉽게 전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역경을 지적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책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입니다. 괴를 풀이하는 문장의 설명과 관해서 중국의 종족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더 확고해야 하고, 그래서 지적인 호기심을 가진 독자에게 아주 오래된 책의 설명 방식도 오늘날 문체처럼 살피기에 더 적합하게 만들어졌다고 말이다. 이어진 논의에서 그렇게 되었음을 분명히 살필 수 있다. 이름을 크게 떨치고 있는 몇몇 주석가들을 모방하였다. 이들은 다른 경서들과 나라의 역사에서 그들의 논리과 지식을 취했다. 같은 자리에 이들의 다른 의견도 취했고 다른 것은 다른 것을 보태었다. 원문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자리에 몇몇 사람의 반박도 읽어보는 것도 반박이 대면에서 쓸데없는 일은 아니다. 모든 주석가 역사의 말들 자체를 인용하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앞선 시대의 주석가 문장도 그들의 문장은 적게 모아서 앞에서 계획해놓은 원문의 설명이 갖다 보지 충분하게 많지만 이것들은 그들이 지어내는 것들이거나 유명한 주석가라 불리는 어떤 소에서 가져온 것들이다. 이 주목해 언표는 지적인 호기심입니다. 스키앤디 쿠피드입니다. 서양 지성사에서 성경의 해석 주석권이 곧 권력장악의 권력장의 관건이었듯이 베도이투스 모노폴이라고 하죠. 동양 지성사에서도 역경을 비롯한 경전 해석 주석권은 곧 권력 장악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서양 중세 시대에서 신앙과 종교 관계가 그랬듯이 동양 지성세계도 엄밀하게 학문과 정치가 엄밀하게 정교와 분리되지 않은 학문의 자유가 인정되는 정교일치의 강력한 전통을 뽑을 때 네기스 신부가 지적인 호기심을 강조하는 대목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의 말입니다.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파악된 것들을 어떤 의혹도 없는 것으로 방어하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양방향으로 갈리는 것들을 논증과 비판적인 검증을 통해서 더 증명력이 있는 것들과 추정도 또한 제시할 것이다.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부족한 경우에도 마치 지금까지 쇠 속의 책들 다뤄온 우리 주석가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는 상형, 우의, 알레고리나 미스테리아를 쫓지 않는다. 괴들에서 우연히 어떤 것을 파낼 수 있음에도 어떤 번역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도록 어떤 권위가 강제하지 않고 문장과 괴들을 그렇게 해석하도록 필연성이 아주 약할 때는 말이다.
아리비노스의 말이다. 숨겨진 것들로부터 우위라로 불리는 것들을 취할 때 어떤 특정의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말로 표현되는 것에 확고하고 움직이지 않는 뜻이 있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어떤 것으로부터는 자유로워야 된다. 원하는 것에 자신의 의심이 이끄는 그것을 이끌고 끌어오고 확증해야 된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방식의 다양한 해석으로부터 이끌어내는 것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말해진 것에 하나의 의미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전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자유롭게 해석한다는 네기스 주장은 네기스 나티너의 역경이 독자의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마지막 지성사 관점에서 나티너 역경은 중국에서 활약한 예술 신부들이 지적 활동과 학문적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폈은 문헌이며 다른 한편으로 르네상스 시대 이후 활짝 핀 서양 고전 연구가 서양 고전에만 국한되지 않고 동양 고전의 독해와 해석이 어떻게 관련된지를 살필 수 있는 문헌입니다. 근대 초기의 동양과 서양의 개념 및 동양 사상가들과 서양 철학자들 세계관을 비교할 수 있는 주석들도 제공합니다. 한 세련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괴사의 첫째 글자의 원은 세 글자 형이정이 문자 그대로 번역이 표현하고 있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황실에서 중국으로 인쇄된 새로운 출판본과 여기에 주석이 덧붙여지고 황제 명으로 라틴어로 곁들여졌는데 그 어떤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원이라는 글자는 원인과 원리를 표현하는 것은 다름 아니다. 카우사와 프린키프입니다. 그것을 크기와 넓이는 감각으로 잡을 수 있는 사물의 생성과 관련된다. 이 사물들의 원인은 실로 보편적인 것으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태양을 사물들의 원인, 카우사 레름이라고 부르고 마크로비우스가 우주의 세계의 능력, 덕분 코스모 디나미스, 문디 포테스타세오 비루투스라고 부르는 것에 해당된다. 아타나시우스 키르커도 이집트 왕 오이디푸스에서 우리 철학대에서 하늘의 이 이름을 통해서 모든 것의 첫째 원인과 모든 것을 품어주는 탁월함이 표시되었고 마치 세계의 원형이 하나님이듯이 라고 주석했다. 이것들과 다른 것들과 우리의 사람들은 그들의 말들은 비판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이라는 단어를 설명해서 중국인들과 로마인들과 그리스인들이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 외국 모든 것을 비판하는 것이 입에 발린 사람들에게조차도 결코 놀라운 일은 아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책이 나올 때까지 전통적으로 라틴어 역경에 대한 저술이 큰 좀 큰 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라틴어 역경에 대한 최신 연구 경향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돼서 좀 더 읽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제 이 예술 신부들 역경 연구를 정리한 성과들을 특징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클라우디아 폰콜란이라는 사람이 The First Encounter of the West with I Ching에서 모누멘타 세리카에서 나온 이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그 역경과의 첫 번째 만남이라는 책이고 데이비드 먼젤로라는 사람이 The Silencing of Jesuit Figures Joseph de Bremard in 18th Century 18세기 조셉 세컨주의자 프레마르의 침묵에 대하여 그 다음에 중국에 지금 홍콩 대학에 있는데 웨이라는 소피 링치아 웨이라는 사람이 Chinese Theology and Translation, The Christianity of Jesuit Figures and Their Christianity I Ching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이제 최근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연도를 보시면 2020년, 2017년, 2007년입니다. 이 책들은 거의 한국에는 뭐 소개된 적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콜란이 이어져서 이분은 아직 살아계세요. 저 독일 부어츠부르크 계시고 가끔 편지도 하는데 이 책도 재밌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역경에 대한 예수 신부들 저술들의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일깨운 이 책은 아주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녀는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거의 금기시되었던 부배의 세근주의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도합니다. 이 책의 강점은 역경을 로마의 교회와 유럽의 지식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부배가 라틴어로 역경과 그리스도교의 세계와 관계를 하면 서신들과 제1 건교에서 12궤까지의 그 원문을 독일어 번역과 영어 주석을 달아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이 책의 장점입니다. 이 점에서 콜라레는 이 책은 그 동양에서 활력한 활동한 그 예수 신부들 활약에 대한 연구의 지평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콜라니는 부배가 고장 신부에게 보낸 편지 주목하고 논의를 전개해서 이제 이 편지 제목은 역경 가르침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혹은 중국인들의 가장 오래된 책에 담긴 상징철학의 책의 전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라고 해서 그 장볼 고장이라는 그 시찰관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 설명에서 중요한 대목은 앞에서도 잠깐 읽어드렸듯이 상징철학이라는 용어입니다. 두 가지를 언급해야 되는데 상징철학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유럽 지성사에서 쳐다봐야 됩니다. 종교전쟁 이후 유럽에서 벌어졌던 보편 언어 논쟁, 즉 아담스 랭귀지 논쟁과 궤도를 같이 했던 개념입니다. 그 시작은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책인가에 대한 이 논쟁부터 시작됩니다. 독일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는 성스러운 언어가 아니다. 라틴어와 그리스만이 가능하다. 유대어만이, 이제 히브리어만이 이런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블리안되는 학자가 모든 언어와 문자 공통 본속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이 중요한데 이 책은 루터가 비블리안대의 요청으로 저술된 것으로 독일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충분한 언어다. 모든 언어는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 논쟁이 있으면서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프랑스어 성경 번역, 영어 성경 번역, 뭐 화라나 성경 번역, 여러 핀란드 성경 번역, 그 근대 국가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이 중요한 건데 어쨌든 모든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따라서 모든 언어는 평등하다는 것이 이 책의 요지입니다. 이 논쟁은 성경 번역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갑니다. 자연언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자연의 세계를 포착하고 전달하기에 적합한 이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아래는 이런 보편 언어 및 논쟁이 17세기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에 소개해드렸던 아타나스 키르크라는 사람이 그린 아리트몰로기아라고 해서 수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림을 제가 화면을 좀 정해서 작게 했지만 이 숫자로 다 표시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자연을 이제는 뭘로 잴 수 있냐? 수, 길이, 무게로 다 계산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언어다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의 시작을 이제 아주 정당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림은 하나님의 뜻은 자연에 숨어 있고 이는 무게, 크기, 수. 그래서 여기 좀 자세히 키워보시면 이게 키워지지가 않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 2, 3, 4 뭐 그 피타고라스 정리 뭐 이런 게 있고 여기 여기 이 그 리본 안에 이 표시가 들었습니다. 폰두스, 멘수라, 누메루스. 이런 문제의식이 생겨나는 데는 자연을 표차고 전달하기에 자연은 한편으로 너무 섬기고 다른 한편으로 비유를 허용하는 의미세계의 복합성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자연을 전달하기엔 너무 오염됐다는 논쟁. 이 논쟁을 촉발한 인물이 그 유명한 프란시스 베이컨입니다. 그는 자연의 탐구를 위해서 보편언어, 즉 근원언어, 진정한 문자 체계를 개발하자고 최초로 제안합니다. 베이컨의 말입니다. 진정한 문자를 사용하여 글을 쓴 것은 북동양국 중국에서 있다. 진정한 문자는 대체로 글자나 단어가 아니라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한다. 언어가 미칠 수 있는 지역보다 문자들이 더욱 일반적으로 이해됐기 때문에 서로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 나라 지역에서 서로의 글을 읽을 수 있었다. 여기 주석을 좀 보시면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we understand further it is the use of China, the kingdoms of high level to write in characters real, which express neither letters nor words in goals, but things and notion.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용은 베이컨의 보편 언어에 대한 기획이 일단 한자책의 영향을 받았음은 분명함을 보여주고, 물론 보편 언어 기획의 기자에는 그 스페인 마요르카 출신 그 신비주의 신학자 라이몬두스 유울루스의 조합제 아르스 콤비나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한자 체계가 자이나그 부호와 기호 체계의 개발과 기획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분명합니다. 또한 보편 언어를 개발하자는 그 베이컨의 자는 그가 주장하듯이 새로운 학문이 사용하게 될 기호 체계 노붐 오르가논, 이걸 신기관이라고 번역하는데 그냥 도구들이에요. 새로운 도구들, 부호 체계의 표준화와 통일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고 논쟁을 촉발했고, 이 제안은 존 윌킨스, 조데 달가르노 같은 축배자와 로버트 보일, 크리스토퍼 웬, 독일 라이프니츠 같은 철학자들로 이어지고, 이 사람들이 주도해서 만든 게 영국 아카데미고, 파리 노엘 아카데미고, 지금 프랑스 아카데미고, 그 다음에 베를린 낙술 아카데미 같은 것이 되었다는 점 주목해야 됩니다. 어쨌든 베이컨이나 갈릴레오 같은 근대학자들이 역사문의 등장 등에서 자연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했고, 르네상스 시대를 좀 서양의 역사가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여러 계기 중에 하나가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하는 점을 구직한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전쟁, 이화동문에서 벌어진 언어 및 문자 논쟁, 즉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과 인간 사유 특징을 새롭게 바라보였던 시도가 데카르트 철학을 등장하고 근대학 문학에 일게 되는데, 이와 관해서 자연 사물들을 자연 언어 표기 체계가 아닌 새로운 그 기호 체계를 마련하는 이런 기억감에 있어서 동양 사유체가 언어 체계도 한몫 거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 제 얘기도 아니고 진기한 나라 중국에서 데이비드 먼젤로가 보편 언어 논정, 중국 문자 보편 언어 논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의학, 수학, 음악의 이 기호들, 그리고 자연어 체계가 영향을 줬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은 좀 뛰어넘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한편으로 이제 이 자연어 체계에 줬다면 아까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비블리안데르의 그 보편 언어와 문자,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키르크가 중요한데, 키르크의 이집트 오이티브에서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인간 언어 기원이 하나임을 증명하고 시도했고, 이 증명을 위해서 한자에 대한 분석과 역격에 대한 궤도에 대한 논의도 포함시킨다는 것. 이 키르를 소개하는 거는 앞에서 역경 관련해서 세근주의 전통이 나름 지성자적인 맥락을 지닌 학술 전통들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연의 비밀을 자연 그대로 모습으로 포착하고 묘사하려는 서양의 지적인 움직임 연상선에서 부배의 세근지 연구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보다 엄밀한 고증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부배의 경우도 실은 자연 현상을 수학적으로 숫자로 입증하려는 어떤 하나의 시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부배가 이와 같은 시도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감각 너머에 존재하는 자연현상들도 저 위의 그림이 시하고 있듯이 결국 하나님의 뜻과 법칙이 숨어 있음을 드러내는 시도였다는 것. 앞에서 인용한 부배의 말을 상기시킵니다. 아래의 그림은. 부배가 이제 이 그림으로 자연세계는 이와 같은 체계로 역경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 그림을 보내서 이거를 나이프리즈에 보내는 겁니다. 어쨌든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지만 오늘론 중심이 이게 되는 건 아니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콜라니의 책은 예수의 역경연구가 당대 지성자 증명에서 살펴볼 때 제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콜라니의 책은 동양에서 활동한 예수 신부들의 활동에 대한 연구 지평을 한참 끌어올렸고, 다만 이 책의 아쉬운 점은
콜라니가 부배가 한문으로 지은 제작들은 분석하지 못했다는 것. 서양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웨이라는 학자의 쓴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원래 박사 학위 논문이고, 근데 이 책은 콜라니가 다루지 못했던 한문저술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이 책은 그 한문 역경 저작에서 발견된 내용의 특징과 그 형식적인 특징을 제시합니다. 이에 따르면 부배의 저술 스타일은 중국 유학자들이 주석을 작업하는 방식과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그 내용은 부배가 역경의 궤들을 상징으로 놓고 알력으로 설명하면서 중국 고대 문헌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역경의 궤들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전들은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보시면 복희라고 이렇게 돼 있고 한자로 쓰고, 이게 아마 이게 에노클 거예요. 그래서 서로 똑같다 비교를 하면서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웨이의 책이 새롭게 밝혀낸 사실은 학적으로는 이거는 의미 있는 겁니다. 서양 학문이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서학 중원설이 부배의 역경론에서 유래됐다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substance가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소규 성과에도 불구하고 웨이 책은 두 가지 점에서 아쉬운 점을 남깁니다. 하나는 부배를 포함한 세근지 노선을 포함한 예수의 신부들을 유학자들의 아리로 본다는 것. 중국 사람들이 지금 이런 게 좀 심해요. 자기도 사실 중국의 국가주의 책이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다른 하나는 부배가 시켰던 역경연구 특징을 니치의 정주의 노선의 응용 정도로 규정한다는 것. 웨이가 제시하는 부배와 한문제 작전과 나타나는 종합해 보면 그가 즉 부배가 황제와 고인사들을 중국의 경제를 이용해서 그리스도교로 세계로 전교하려고 노력한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 이런 노력 이외에 순수하게 자연과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묘사하려고 시도했던 학문적인 호기심에 대한 분석은 누락됐습니다. 이에 대한 대해서는 부배와 나이프치가 나는 서식에서 읽을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유점은 분명하게 부배의 한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 웨이는 이런 분석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부배와 프레머 같은 선주자들 세포에 차이들에서 전혀 언급이 없고, 이게 웨이라는 사람이 쓴 2020년에 낸 책의 아쉬움입니다. 마지막으로 웨이의 책이 남긴 아쉬움을 어느 정도 해결된 책이 소위 데이비드 먼젤로가 2017년에 출판한 책입니다. 이 책은 예수의 신부로 세군주의였던 프레마르에 대한 일종의 전기자 세군주의 노선의 또 다른 특징을 제시하는 연구입니다. 이 프레마르라는 사람은 조시고아를 프랑스로 번역해서 볼테르나 유럽의 계몽주자들이 중국 열풍을 가지게 만들었던 이 저자이기도 합니다. 번역자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프레마르가 부배의 신부와 달리 수학적 증명을 연구 방법으로 삼지 않고 문헌 고증과 그러니까 필롤로기죠. 전통적인 문헌 해석을 연구 방법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하나 썼는데 Selecta quaedam vestigia praecipiorum Christiana religionis dogmatum ex antiquis sinarum libris eruta. 중국 고대 책들에서 발굴해낸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몇 개의 흔적들을 골라 모은 것이라는 게 책 제목입니다. 서명에서 확인할 듯이 이 저술을 통해서 프레마르는 그리스도교의 세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중국 경전에서 발견됨을 주장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근대 중국 신화를 전하는 산해경 혹은 회남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이제 이 단적으로 프레마르의 생각을 압축적으로 아래의 그림은 보여줍니다. 잘 보시면 동서남북을 보고 하수, 양수, 적수, 약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에는 이제 부주산이라고 해서 천국이 있고, 여기는 이제 단수, 그러니까 그 불멸의 물이 있는 단수가 있고, 이제 이게는 서양, 동양, 북쪽, 남쪽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이 산은 훌룬 우 파라디스 테라스테
그 지상의 낙원인 곤륜산을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브레마는 지상의 낙원인 곤륜산을 에덴 동산이라고 주장하고, 이를테면 산악에 나오는 동물 곤륜산을 지킨 계명을 포박자가 말하는 영수인데, 이를 그리스어로 수와 로기카, 이성적인 동물이면서 이 계명을 성경에 나오는 체룹 천사라고 주장합니다. 체룹은 생명의 나무를 지키는 동물입니다. 어찌 보면 이와 같은 황당무계한 주장을 담고 있는 책 프레마르의 이 책입니다. 중국 고대서에 등장하는 이 얘기입니다. 이 책은 이런 이유에서 오랫동안 금서로 혹은 학자들의 외면을 받고 도서관 서고에 오랜 기간 묻혀 있었습니다. 여기 그 이유도 여기서 해명됩니다. 이런 주장의 급진적인 이야기 때문에. 이런 운명의 책을 다시 학계의 담론적으로 불러낸 것이 몬젤레의 책입니다. 몬젤레의 분석은 설득력이 있고 프레마르 신부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과 존경의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몬젤로도 네기스가 처음에는 같은 세근지로서 함께 활동하지만 나중에 부배와 프레마르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세근지 노선에서 입단해서 이른바 역사주의 노선을 취한 데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은 간단합니다. 단적으로 네기스 신부의 라틴어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것이 네기스 신부의 라틴어경을 쉽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비판 정보와 번역도 아직 없는 편이고, 역경의 원문 번역은 물론 일반 주석과 비교 주석들이 동양 고전과 서양 고전에 대한 연구와 지식과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다 마지막이니까 결론 읽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라틴의 경우는 문헌 교통, 유통과 교류 양성을 중심으로 수행된 기존의 서작적 연구를 뛰어넘는 16세기에서 18세기 이르는 기간에 특히 동서교류 현장에서 벌어진 지적 대화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지성사의 빈공화로 남아있는 동서 문명과 문헌의 교류사를 밝혀주는 소중한 자료들입니다. 서양 역사를 중심으로 서술된 지성사에 동양 지성사의 또 다른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며 인류 지성사 기술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300년 전에 예수의 신부들이 중국에서 당대의 동양 지식과 나눈 대화와 공자 이래로 3000년에 걸쳐 축적된 동양의 지적 정도를 관찰을 담고 있는 라틴의 경우는 단순하게 예수의 역사의 한 대목을 차지하는 사건을 다루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보편의 지평에서 검토해야 하는 수많은 논의와 논쟁을 제시하는 대화의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그 한 세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주석도 써요. 동양의 기와 서양의 스피리투스 개념 비교. 이 대목에서 중국어에서 라틴어로 어떤 것으로 옮기는 사람들처럼 나에게는 기는 같은 것을 의미하고 스피리투스 숨이다. 이것은 로마의 시인들과 철학자들에게 박했던 바와 같이 이해해야 됩니다. 베르길리우스는 북풍에 대해서 아이네아스에서 보레아스 숨은 높은 하늘에서 소리를 낸다고 말합니다. 키케로와 세네카,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했다. 도처에서 옛날 그리스 사람들에 의해서 푸네우마라고 불렸듯이 말이다. 기는 우리 주석가에 의하면 유대인들에 의하면 누아크에 해당되고 이는 바람과 숨을 뜻한다. 중국인들은 또한 신이라는 또 다른 단어를 가지고 있다. 이는 정신과 참으로 천사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만든 어떤 신성한 이름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히 라틴어와 그리스 단어 스피리투스로 아주 탁월한 것이 이것에 의해서 아주 미세한 물건인 기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최근에 송나라 잔약을 잡은 작가들처럼 말이다. 그런 말이다. 혹은 아주 미세한 움직임 안에서 차라리 비밀스럽고 사라져버리는 것으로 번역되었다. 예컨대 식물들이 성장할 때 그런 움직임, 만물이 자라나는 움직임,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감각할 수 없음에도 말이다. 이에 비해서 중국의 철학자들이 성리대전에서 여러 번 언급했지 말이다. 그것들에 대한 철학 의미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지만 중국의 글 속에는 그럼에도 이단을 수행한다. 신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인간의 정신에 대해서 말하는 동안에 말이다. 무슨 이유에 될까? 어떤 더 나은 단어가, 그리고 더 투명한 단어가 없었기 때문이다. 즉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인의 종교를 성스럽게 만들어 적합한 그런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 이 대목에서 중국인을 비난한다면 이것부터 먼저 증명할 필요가 있다. 즉 그리스인과 로마인도 나는 보통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물질적인 스피리투스 이름으로 혹은 이와 유사한 것들로 어떤 것도 이해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신성 그 자체는 그것들을 한데 속하는 몸들, 원소들,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본성에 대한 이름으로 가장 적합한 것인데 이것이 물질에 줄어든 것을 그들의 책에서 익힌다. 완벽한 스피리투스, 정신의 형성과 개념으로서 공통적이긴 하지만 그리스도교 교류에 도움을 준 것이다. 반대로 플로티누스, 포르필리우스, 이어이선, 플라톤 학파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것도 증명하지 못했다. 그들의 시대에서 우리들을 가르치는 공적인 것이고 그들이 이것들을 기대해서 그 개념을 가진 것이 정당했다는 것이 모든 비판가들의 판단이다. 예시는 라틴의 역경 제2권 부르게 남아있는 제사전에 앙이 관하천문이요 부이 차러지리하고 시고로 지 유명지고 원시반영코로 지 사생진하네 정기유물이요 유혼유변이요 시고로 지 귀신지 정상이라는 문장이 나오는 기에 대한 주석입니다. 이와 같은 예시들이 라틴의 역경이 전통적인 것이 아닌 새로운 관점으로 역경을 읽고 해석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보다 엄밀한 이게 살펴봐야겠지만 라틴의 역경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텍스트임은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뭐 토론과 논의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박사님 어떠실까요? 박사님 뭐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여튼 그러면은 잠깐 동안 좀 쉬어서 예,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지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강의 감사합니다. 들어온 청강자들 그럼 잠깐 동안 한 10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쉬었다가 다시 또 안 교수님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